네, 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유미입니다. 네, 미세먼지 요즘 참 문제인데요. 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간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홍남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또 경기 대응을 위해서 이 추경 편성안을 오는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도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LPG 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1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문님 오늘 마스크 이제 벗으셔도 되는데. 아, 그런가요? 아, 네. 이거 벗고서 이제 해야 되겠네요. 그래. 아, 오늘 이렇게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아, 이게 뭐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네. 하니까 사실 이제 뭐. 이 안에도 위험하겠죠? 그렇죠.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차고 계시고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94 숫자 있는 것들이 높으면 KF94 그렇죠. 그것도 뭐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빨리 우리가 이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을 빨리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아쉬우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4조 원이면 이거 우리나라 명목 GDP의 0.2%거든요. 정말 4조 원이나 될까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네. 설문조사를 하고 환경공단하고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네.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한번 오늘 좀 전달해드리면서 또 우리 건강 한번 챙겨보시죠. 네. 네, 정말 아까 뭐 고모님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셨듯이 요즘엔 출근길, 퇴근길에 내가 마스크 챙겼나 이렇게 항상 챙길 정도로 요즘 미세먼지 정말 문제입니다. 요즘 또 가면 갈수록 이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도 되게 심해지고 매일매일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이 빈도수도 굉장히 높은데 좀 어떨까요, 요즘?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하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1년간에 대기오염으로 해서 700만 명 정도가 지금 생명을 잃고 있으신데요. 거기에 65%가 아시아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이제 뭐 이런 신흥국들이 많아서 어떤 공장에 그런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아시아인들이 조금 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만 보면 2015년도에는 100만 명당 대기오염으로 뭐 돌아가시는 분이 오늘 기침.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아유, 미세먼지입니다. 한 400분 됐는데 네. 작년 같은 해에 1,100명으로 늘어났어요. 1,100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7년도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 이 경보 또는 주의보 발령된 게 25일이었는데요. 네. 2018년도니까 45일로 늘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정말 매일매일 그쵸? 마스크를 챙기고 나와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 초미세, 그거는 42일에서 70일로 늘립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이버에 저희가 보통 미세먼지라고 쳐서 오늘 어떤지 보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초미세먼지를 봐야 두 개 되나요? 다 봐야죠. 두 개 다 보고. 초미세먼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폐 밖에서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네. 1998년도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7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2012년까지 41로 떨어져요. 근데 최근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가만히 보면 중국의 이런 어떤 이 확장세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제 신흥국에서 이제 뭐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공업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졌고, 우리나라도 차량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 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평균 농도가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작년에 1월 달에는 47.7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2019년 1월 달이 그 숫자가 57.5로 증가합니다. 굉장한 증가예요. 뭐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잠깐 높았다가 낮아진 건 이유가 뭔가요? 그때는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뭐 예산도 투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정화들을 하고 저감 장치도 달고 하는 노력이 네.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계속 하면서도 또
이게 사실 인근국하고도 관계가 많은데 네. 사실 우리가 규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중국이 문제라 그러면 중국에 대한 우리가 철저한 조사를 해서 내놔야 되는데 일단 미세먼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얼만큼 뭐가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중국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중국에서 보통 이제 뭐 황사라든지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를 들이대야죠. 숫자를 들이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나사 미국의 우주항공국하고 뭐 조사도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흐름은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가장 큰 뭐 원인이다 이러고 우리가 낼 수 있는 네. 자료와 그다음에 거의 명백한 근거들을 지금 못 대고 있어서 사실 이런 이 뭐 우리가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지금 규명하는 이 미세먼지의 원인 규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부한테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뭐 우리가 지금 환경 예산이 6조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모르고 지금 예산이 집행된다. 아, 이거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좀 참을 수 없는. 네. 왜냐하면 우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오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일반 시민으로선 제가 가장 크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뭐 나갈 때도 마스크를 쓰니까 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 이게 가게별로도 이 지출액이 굉장히 비용이 부담이 돼요. 그럼요. 어떻게 그냥 되나요? 길 가다가 그냥 낫게로 사시면 2,000원 이상이 가고요. 네, 또 2,500원, 거기에다가 3,000원. 뭐 이렇게 좀 뭐 특수하게 뭐 장치가 좀 달리면은 더 뭐 비싸고. 500원, 1,000원씩이면 네. 그리고 그거는 일회용이거든요. 한 네. 번 쓰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2,000원, 3,000원은 굉장히 이 큰 금액이고요.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자, 미세먼지 주의보나 이 경보 발령이 난 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출하시는가를 봤더니 네. 그게 21,225원을 한 달 평균으로 냅니다. 한 달에 2만 원 정도요. 2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256만 원이 우리가 평균 소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0.83. 즉 거의 소비 지출의 1% 정도까지를 굉장히 이게 큰 안 내도 지출이네요. 되는 돈을 내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 전체하고 이런 취약계층들 그다음에 전국의 가중 평균을 냈더니 평균적으로 경보가 나온 날은 1,586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죠. 이 가계 부담액이라는 게 비용을 지출했다라는 게 뭐 미세먼지 마스크도 되고 아파서 호흡기가 곤란이 와서 그렇죠.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죠. 해당이 될 거고 네.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된 거고요. 이게 얼마나 또 이 21,255원에 숨겨진 이 얘기들을 드리면요. 또 여기도 소득 양극화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불하시는 분들이 30대하고 40대입니다. 그래서 30대는 25,800원가량을 내고 계시고요. 40대는 23,700원 정도를 내고요. 그러면 이제 뭐 10대, 20대야 뭐 빼더라도 60대는 그게 뚝 떨어져서 13,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 40대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많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특히 30대, 40대는 뭐 부모님도 봉양을 해야 되고 밑에 가정도 끌어야 되는 그런 이 소위 말하는 낀 세대이신데 이렇게 해서 더 이 추가적인 부담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크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네. 소득 양극화의 현상이 굉장히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이렇게 쭉 나오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위 소득이 286만 원인데요. 이게요. 500만 원 이상의 월 평균 소득을 내시는 분은 돈을 더 써요. 네. 2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600만 원 이상이 가면요. 또 이게 떨어져요. 25,000원으로. 근데 200만 원 미만의 가정들은 10,000원밖에 못 쓰십니다. 소득에 그쵸. 그런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폭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우리의 사회 안정망으로 우리 뭐 저소득층 특히 또 이런 한계 가정들에 의해서 네. 우리가 써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재미난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하나 얻었는데 네. 그러면 미세먼지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더 지출할 생각이 있느냐? 그걸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네. 그랬더니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이제 전국에 1080명 정도의 이제 우리 대상자들을 네. 통해서 직군별 그다음에 소득별로 해서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100% 다 찬성할 것 같죠? 네. 아니에요. 55%만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지금도 굉장히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부담도 있다라는 되고 뜻이죠. 45% 정도가 나는 안 할래. 그럼 이유를 우리가 또 캐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원인도 모르는데 어디다 예산을 쓰느냐. 그다음에 기납부한 세금으로 예방을 해야지 왜 이걸 또 세금을 올리느냐. 네. 등등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로 한 5천 원 정도는 더 쓴다는 평균 점수가 네. 나왔지만 이거야말로 국민들에게 지금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네. 진짜 중국이냐? 네. 우리나라의 어떤 뭐 노후된 경유차라든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미세먼지 떴습니다. 마스크 쓰십시오. 그럼 우리는 뭐 알토란 같은 우리 돈끈에서 2,000원, 3,000원짜리 마스크 쓰고 일회용이고 그렇죠. 버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미세먼지 경보주의 발령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45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지금 이 추세로 가면 120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3배에서 4배 정도의 네. 소위 말하는 추가 부담이 생기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아까 모두에 얘기했을 때 4조였는데 네. 이것이 20조까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4조 원이 아니라 20조까지 네, 갈 수 그래서 있다. 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특히 이제 추경에 대한 이제 정부의 방침들이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나온 거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게 많죠. 네. 뭐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갖다 놓는다 그랬는데 그거는 650억이면 다 끝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각 학교에 다 넣더라도. 하지만 학교 밖을 나가면 문제인 건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공기청정기 넣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오듯이 지금 진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로 이것이 뭐 오늘 내일 밝혀낼 일이 아니면 철저한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도 이 예산이 좀 투입이 돼서 건강한 진짜로 아주 뭐 이 봄날에 진짜 이 코에 봄바람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꼭 옛날 생각하듯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감염할수록 정말 미세먼지 농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도 느껴지는데 이런 미세먼지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모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원인인 것 같다는 게 있을까요?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됐지만. 안 됐지만 이제 우리 내부에서 이 내부에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경유차, 네.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석탄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 대략적인 연구는 돼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화살을 넘기는데 중국에서 그렇다면 우리 외교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같이 연구하자.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자기네들도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국의 서해안을 따라서 지금 뭐 많게는 4배 정도 이상의 공장이 새로 지어지는 거예요. 2025년 중국 제조 2025의 계획에 따르면. 네. 그리고 원전도 뭐 100여 개가 그쪽에 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되고 가서 그거는 뭐 진짜 리커창 총리를 뭐 우리나라 총리가 가서 네. 멱살잡이는 아니더라도 따질 건 따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면 그쪽에서 또 반박을 해와요. 니네 것도 우리한테 와. 근데 기사를 보면 27일 날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이런 이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해 그 바다 쪽에 인공 강우를 같이 뿌리자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러 떠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요 얘기 나왔을까요, 뭔가가? 아니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러면 항상 숫자를 들이대야 되거든요. 네. 숫자를 들이대야 되는데 숫자가 지금 없는데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제 우리 또 이 미세먼지 예산을 들어가 보면은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지금 궁금해요. 시청자 여러분도 좀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예산이 뭐 이제 이 대기 이 환경을 깨끗하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8천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네. 그 중에 40% 정도가 전기차 구매하는데 보조금으로 쓰입니다. 네. 전기차나요, 석유로 가는 이 자동차나 미세먼지 만드는 거는 저는 똑같다고, 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자, 전기차 하면 다니면서 무슨 매연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전기차 하지만 그렇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아니죠. 전기차를 구동하기 위해서 만드는 전기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거는 지금 화력발전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차에 보조금 줘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는 게 결코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원인 해결에는 도움이 안 돼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화력발전소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만큼 지금 미세먼지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전기를 발생하는 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을 다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수소차 하는 게 네. 이제 그런 수소는 또 이런 공기 정화 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플러스 되는 면이 있지만, 지금 이 단면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어떤 진짜 적절한 진단을 내려서 적절하게 이 예산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추경을 하더라도 네. 똑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추경하면 몇 조 원의 추경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진단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디다 얼마 쓸 거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뭐 여의도 국회에서 잘 다루시겠지만 네. 국민들의 건강이 지금 경각에 달렸다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고 진짜 아주 세밀하게 핀셋으로 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여의도의 국회의원들이 좀 생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구체적인 진단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직접적인 원인도 알 수 없고 대응 방안도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여의도발의 어떤 정책적 변화는 3월 13일 날 네. 미세먼지에 관한 법 8가지가 국회를 통과하고요. 네. 3월 26일 날 국무회의를 이제 의결을 통해서 이제 법령으로 이제 완전히 체제를 갖췄는데요. 좀 소개를 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바뀌어서 미세먼지가 이제 국가 재난으로 네.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네. 포함이 돼서 그러면 재난 사태도 선포할 수 있고 예비비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예산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그다음에 학교보건법, 그다음에 노후 이 경유차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 8가지가 통과됐는데, 자 뭐 지금 이 촌급을 지금 다투는 이런 얘기들이 법령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나가지만, 이것을 전부 다 아우르는 부분들은 우리 환경공단이나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환경부 이런 데서 뭐 다시 뭐 2번, 3번, 4번, 5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원인 규명, 이것이야말로 미세먼지를 잡는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봅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원인도 규명이 되고 또 국가 재단으로 적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인 또 대응과 또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 경제 손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저희가 이제 4조 정도를 추산했어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비용이 1,586억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산업별로 또 그다음에 산업 종사자별로 이제 해봤더니 4조 정도가 나오는데, 자, 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미세먼지가 주의나 경보 발령이 나면 우리나라의 생산 활동의 6.7% 정도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세요. 농림수산업, 뭐 이쪽은 야외에서 근무하시니까 그쵸.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죠. 농림수산업, 뭐 농림업 이런 부분들은요 8%대의 생산 제약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 뭐 야외에서 하는 부분들도 7%대. 그다음에 제조업은 뭐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니까. 4%대에 지금 생산 제약이 오는데, 이것들을 평균을 내니까 전체적으로 4조 정도. 그러면 네. GDP의 0.2%까지도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거 큰 돈입니다. 2조면은 이런 이 2조를 지금 이 뭐 물질적으로 나오는 것도 하지만 더구나 우리의 건강은
더욱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적인 비용은 지금 들어간 건 아닙니다. 따라서 생산적인 면에서 봤을 때 4조고 건강까지 다 했을 때 사회적으로 발생할 커지겠네요. 네, 커지죠. 그래서 그다음에 생명이라는 자체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렇게 정부에서 사회 안전망으로 또 사회 재난으로서의 대응을 안 해주시면 이거야말로 뭐 개인들이 알아서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 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서운도 하면서 빠른 진행을 촉구를 드립니다. 네, 정말 이 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으로 빨리 인정을 하고 빠른 어떤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좀 어떤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 78% 정도가 중국일 거야. 네. 중국일 거야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건지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온 걸로 보면 경유차, 이런 노후 경유차에서 10% 정도, 그 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이 6%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가는,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아주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가야 되고요. 결국 이 문제의 끝단에는 항상 중국 등 주변 국가와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거는 우리가 장막을 칠 수도 없고 항상 이렇게 서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넘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이것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특히 이런 데에서는 양국 간의 조례라도 또는 최소한 연구에 관한 MOU, 협약, 조약 등을 맺어서 공동 대처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외교적 역량을 좀 몰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LPG차 규제가 풀렸어요. 이것도 이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대응 방안을 낸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LPG 차량을 규제가 완화됐으니까 택시 업계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오히려 더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온실가스가 더 늘어나고 미세먼지만 조금 줄어들 뿐 사실 더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근데 LPG가 일반인들도 찰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석탄이라든가 화석 연료를 쓰는 부분들에서 이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만 항상 누르면은 번져지는 게 이 풍선 효과가 나오는 게 이제 환경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LPG 차량 지금 아주 미봉책이에요. 이거는 LPG 차량이라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사실 몇 대를 바꾸겠어요. 그걸로. 그럼 전기차로 바꾸는지 다른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는데 단기간에 나아지는 이런 환경보다는 우리가 길게 5년, 10년이라도 장기 계획을 갖고 가면서 이렇게 나아진다는 청사진을 보여줄 때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국민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탄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듣고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탄소가 이제 우리 탄소세도 내고 그러는데 네. 우리 주변에서 저희가 탄소세를 내나요? 탄소에 대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내는 부분들이 국가 간에 이제 그걸 몰랐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우리 지구 온난화의 지금 주범이니까. 네, 그렇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하는 우리 일상생활에 뭘까요? 한 가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뭘까요? 글쎄요, 어떤 걸까요? 샤워입니다. 샤워요? 네. 샤워하면 물만 쓰는 건데 어떻게? 물만 쓰지 않지만 뜨뜻한 물에서 하시잖아요. 아. 전기로 데워야 되는 부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샤워가 사실은 가장 큰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요. 그렇다고 샤워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네.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소고기 잡수시는 겁니다. 왜요? 소고기. 불로 데우니까요. 아니요. 소고기는 아니. 소를 키우는데 아. 소가 소위 말하는 발생하는 메탄가스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많이 먹음으로 해서 소고기가 이 소 사육주수가 늘어나면 지구 온난화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이런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면 뭐 소고기 그만 잡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인식을 갖고서 우리가 뭐 생활에 하나하나 실천을 할 때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이제 질문이 오늘 좀 마지막에 많은데요. 한 가지 더 정부 정책하니까 또 궁금한 게 요즘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미세먼지를 뭐 늘리는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탈원전은 뭐 지금 미세먼지 부분하고 이제 연계돼서 그것이 꼭 원인이라기보다도 네. 탈원전을 함으로써 신재생 에너지를 쓰기로 이제 뭐 하는 그런 대체적인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뭐 탈원전에서 빠지는 전기만큼을 지금 화력에서 뭐, 돌리고 예. 다른 것으로 돌리니까 그렇죠. 그만큼 더 거기에 그걸 충분히 보충을 못하니까 화력을 더 네. 썼어야 되는 그런 뭐 참담한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것들은 환영을 합니다만은 네. 그러므로 해서 이런 백파이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했다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괴로운 현실, 미세먼지로 나타나고요. 탈원전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심각한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전이야말로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뭐 사용하기 좋은 그러나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그 위험성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가야지 그것을 완전히 없앤다. 좀 찬성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봄날의 불청객이 아니라 365일 불청객인 이 미세먼지를 위해서 많은 대안과 또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 끝이 나고요. 2부에서는 대체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곧 시작하니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대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각종 증권사나 자산 운용사에서는 대체 투자 전문가들을 규합해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상품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대체 투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이 대체 투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건가요? 아니 뭐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채권이나 주식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채권과 주식의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상품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대체 투자는 부동산. 네. 그다음에 뭐 항공기, 선박, 에너지, 펀드.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 아닌 거는 다 가는데요. 자,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채권보다는 수익률이 높고 네.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의 수익률은요 5에서 7%까지 갑니다. 작년 평균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큰 각광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근데 2008년도 이후에 기관타 주주들이 채권하고 이 주식이 너무나 뭐 등락을 이제 뭐 반복하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기다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한국만 해도 4년, 5년 동안에 매년 15% 이상의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가지면서 2018년도 말에 대차 투자의 총 액수는 400조를 넘었습니다. 아, 정말 굉장하죠. 멋지네요. 굉장하고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대체 투자에 대해서 각 자산운용사라든가 증권사에서 인력들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 스카우트하고 좋으신 분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면 대체 투자하고 대체 투자 고수 그러면 딱 증권사별로 쫙 나옵니다. 네. 이건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대체 투자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짜기 좋은 그런 뭐 투자처 그리고 안전하고 또 수익성까지 조금 담보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어떻게 분산을 해야 될지 하는 분들은 대체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사실 뭐 이렇게 방송을 한번 듣고서 대체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에 8일간 33시간짜리 교육들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게 대체 투자의 이해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럼 8일간 33시간이니까 하루에 뭐 5시간 뭐 안팎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네. 거기 가서 꼭 한번 일주일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대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지식을 가지시고 좋은 자산을 불리기 위한 좋은 포트폴리오 짜시기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이렇게 기준금리도 워낙 낮고 또 채권 투자로 이렇게 수익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체 투자가 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최근 운용사들이 계속해서 이 대체 투자 전문 회사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뛰어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지난 5, 6년간에요. 자산 운용 전략의 핵심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국민연금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이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1.5%가 났는데요. 주식에서는 뭐 마이너스가 더 심하고요. 그나마 마이너스 1.5로 채워졌던 게 대체 투자에서 7.6%의 수익률을 내는 거죠. 네. 주식은 뭐 마이너스가 났고 채권은 겨우 이제 똔똔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대체 투자, 즉 뭐 해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수익을 올려서 그나마 마이너스 1.5를 간 부분. 그 다음에 해외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에서는 대체 투자가 자기네 전체의 뭐 투자의 80% 정도가 되는데, 경이로운 숫자를 뽑았습니다. 지난 2018년에 68%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이 대체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 자, 부동산에 한다 그러면, 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투자는 돈을 넣은 순간부터 거기에 이익이 발생돼서 나한테 오는 거고요. 네. 투기는 돈을 넣는데 마지막에 팔 때 돈이 들어오는 게 투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원하세요? 투자죠. 네. 왜냐하면 현금의 흐름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대체 투자를 들어갔다. 네. 그러면 비행기를 무슨 비행기야? 근데 그러면 펀드에서 비행기를 삽니다. 비행기를 사고 그 산 비행기를 항공사에 리즈를 해줍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사용료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익률이 높기도 하지만 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부동산, 뭐 인프라 관련돼서 물론 수익성도 있겠지만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네. 무슨 이 건물이 좋은지 어디 부동산이 좋은지 모르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직접 투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는 한번 들어가시면 5년 내지 6년 동안 유통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비행기를 빌려줬어요. 뭐 사서 빌려줬어. 그러면 그 뭐 리즈 기간 동안에 나오는 거니까 좀 기다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체 투자를 할 때는 그 부동산을 사는 대체 투자도 있지만, 부동산을 이제 뭐 리빌딩이라든가 리스트럭처링을 할 때 거기에 PF가 들어가잖아요. 네. PF에 들어가는데 펀드로 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그러다가 시행사 시공사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지분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군요. 거죠. 등등의 이 굉장히 많은 이 대체 투자의 투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은 대체 투자 전문가들이 각 증권사에 어느 하나 빼지 않고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됐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고 뭐 자기가 이제 끌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식, 채권 빼놓고는 다 대체 투자입니다. 선박, 네. 에너지, 사모펀드, 지수, 뭐 굉장히 많고요. 최근 3년간 전 세계적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대체 투자의 투자금이 115%가 증가합니다. 네. 3년 동안. 그다음에 파생 상품에는 53%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서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자산 운용의 핵심적인 전략은 대체 투자로 지금 옮겨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자산 운용사들도 이렇게 대체 투자 시장에 요즘 굉장히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을 크게 가져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이 금융권 흐름들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러고 있지만 가장 또 유명한 곳,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굉장히 이제 잘 이해가 하시는데 저기 강남의 랜드마크였던 르네상스 호텔. 네. 르네상스 호텔 지금 뭐 재건축하고 있거든요. 네. 재건축에 지금 이 대체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짓는 부분들에 뭐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에 펀드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거기 땅 지분을 갖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재건축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몇 년 동안 그 돈은 제가 다시 회수를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없지만 5년 내지 6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 좀 이게 장기간 갖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뭐 불편함일 수도 있고 그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안전적인 안전처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체 투자에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로 하는 게 서초동에 삼성 사옥 판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팔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성공된.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다른 데 파는데 사고 파는데 펀드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대실료가 평당 지금 네. 1,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입으로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대체 투자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부가 또 나서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그러면 대체 투자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뭐 수소차 프로젝트, 태양광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정부 육선 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 네. 굉장히 정부에서 미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자 이제 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수소차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시간이 같은 많이 그런 걸리고 생각이 또 들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2군데 내지 3군데의 전문가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사모펀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구성이란 거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미래의 성장 산업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각자의 이제 판단에서 투자를 하시겠지만 조금 더 수익률을 더 높이시려 그러면은 현재 제일 좋은 거는 뭐니 해도 네. 부동산인데 네. 이제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끝물이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대세인 대체 투자 끝물이냐 아직도 대세냐 갖고 지금 좀 다툼이 많은데요. 전 세계가 지금 경기 둔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풀린 돈들도 지금 뭐 다시 갖고 들어오는 긴축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기가 나빠지니까 다시 재정 정책을 완화 쪽으로 돌고 있거든요. 네. 완화 쪽으로 돌면 이것이 부동산에 그런 자금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값이 오르는데 그 사이클을 잘 읽으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근데 한번 이러한 확장된 재정 운영 정책으로 올라간 부동산은 거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의 부동산에 관한 지금 이 전망은 아주 극렬하게 둘러 갈립니다. 그래서 끝물이다. 아직도 지금 뭐 중국도 700조를 넣는다 그러죠. 미국도 1억 달러를 지금 넣는다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 아직도 괜찮다. 그래서 이런 면들은 지금 이 사실 평균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아주 스페시픽, 아주 세밀한 그런 이 프로젝트의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도 차이가 나고 나중에 어떤 안정성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셔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동에 뭐 하나 대체 투자를 하는 거하고 다른 저기 시골에다가 대체 투자하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면들은 세밀하게 따지셔야 되고요. 뭐 2번, 3번 또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문가 2분 이상은 항상 말씀을 하셔야 되고 요새는 주식
뭐 주식 뭐 리딩 하시는 분처럼 대체 투자 리딩 해 주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상황을 또는 이 프로젝트의 성격 등을 잘 파악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거 좋죠. 아니, 고모님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워낙 대체 투자가 범위가 넓으니까 뭐 선박도 있고 원자재 사모펀드, 테마파크, 항공기, 기숙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모님이라면 좀 한 군데 이렇게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으면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지 좀 주의해야 될 걸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제가 이제 투자자라 그러면 네. 이제 주식도 갖고 있고, 채권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자, 먼저 주식, 채권을 지금 뭐 전통적으로 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갖고 계신 주식과 채권의 이 어떤 이 보완적인 결합을 위한 그런 부분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이 만약 IT나 이런 뭐 수소차 이런 데 많은 부분들이 만약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대체 투자는 조금 더 전통적인 부동산으로 가시고요. 네. 그래서 전략적 조합이 굉장히 많으면서 갖고 계신 주식이나 채권과 상관성이 굉장히 낮은 그러한 새로운 곳을 찾아야. 대체 투자의 종목에다가 하셔야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가 안전하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그럼 뭐 진짜로 우리가 뭐 시체말로 몰빵한다 그러잖아요. 네. 왜? 대체 투자도 신산업, 주식도 신산업 이러면 네. 이 굉장히 큰 뭐 파고가 넘을 때는 위험성도 많고 대체 투자 한번 하시면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를 하시기 때문에 돈이 묶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네. 대체 투자가 인플레이션 해칭 기능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물을 그게 있으니까 뭔가요? 네. 뭐 다른 게 뭐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점에 하나 착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아까 위험성이 주식보다는 낮다 그랬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급변하고 이럴 때는 조금 더 대체 투자 쪽으로 많이 이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대체 투자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양한 조합과 전략을 짜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흥미를 가지시거나 조금 더 이렇게 변동성이 많고 경기 둔화되는 이 차원에서는 하실만 하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이 더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래서 대체 투자는 부동산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을 어떻게 운용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을 얻는 시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와는 다른 개념인 다르죠. 거죠. 그래서 네. 뭐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네. 건물을 사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즉 투기와 투자를 분명히 이 선을 그셔야 됩니다. 투자한 바로 다음 날부터 나에게 수익이 생기는 것은 투자고요. 투기는 파는 날에서야 내가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이 투기입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투자와 투기의 그런 상관관계에서 어떤 안정성과 또 위험성 이런 것들을 감수하실 건가를 본인 판단하에 뭐 이것들은 결정을 하셔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이제 안정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체 투자라는 게. 근데 항공기에 제가 만약에 대체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항공기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면 보험료에서 나오는 걸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에서 돈이 대체 나온다고요? 투자는요 조금 안전해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망하잖아요. 네, 그러면 망하게 돼. 벤처기업 투자를 했는데 망했다. 네, 그러면 어떡하나. 주식이 휴지조이가 되면 네.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런 2중, 3중에 어떤 장치를 합니다. 안전장치가 있는 그래서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죠. 조금 더 그러한 조합 전략을 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원금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처럼 우리가 뭐 깡통 얘기를 하지만 깡통까지는 안 가는 그런 매력도 대체 투자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대체 투자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고모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한번 투자해봐라. 여기는 참 매력적인 곳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다면 어떤 게 이렇게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쪽집게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제가 지금 추천해 드리는 부분들은 마지막 결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책임하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의 대체 펀드의 규모가 주식, 채권, 단기 금융 펀드에까지 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지금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뭐 가장 이제 끝물이라는 얘기까지가 나오지만 대체 투자로서의 지금 안정성을 따진다면 해외 부동산이고요. 그다음에 대체 투자로서 조금 더 빠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도 무슨 재생에너지의 이런 개발보다는 에너지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셰일가스, 석유 뭐 등등의 고전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대체 투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단기적인 그런 장기 유통이 아닌 단기적인 그런 보유를 가져가실 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 정보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이 대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고모님 어떠셨어요, 오늘? 아유, 뭐 이 대체 투자 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자꾸만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요. 네. 조금 더 대체 투자는 이제 상반기 지나가면 좀 흐름도 조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토픽으로는 찾아뵙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제는 그러면 어떤 거 말씀해 주시나요? 근데 이제 벌써 1분기가 지났어요. 벌써, 네. 지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1분기, 소위 말하는 이제 가결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과연 2019년도 1분기 대한민국 경제는 어떠한 상태로 있었는지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다음 주 주제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